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자살률과 자살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살공화국이란 부끄러운 별명이 붙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자살이라는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사람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는 사회적 장치는 아직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최근 자살 예방을 위해서 심리적 부검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살자의 심리적 공통점을 파악해서 앞으로는 자살을 막는 데 활용한다는 그런 보관인데요. 정말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YTN 사이언스 신경원 기자와 함께 우리나라의 자살 문제와 심리적 부검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신 기자, 외환 위기 이후부터 이제 그 자살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하는데요. 교통사고 사망률보다도 이 자살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다고 하니까 정말 심각한데요. 정말 그 긴급 진단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통계 자료를 보시면 심각한 자살 문제가 피부에 더욱 와 닿으실 것 같은데요.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01년 기준 10만 명당 14.4명이던 자살률은 꾸준히 증가해 2009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28.4명, 2010년에는 인구 10만 명당 33.5명을 기록했습니다. 10년 만에 2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아, 그렇군요. 다른 국가의 경우는 정말 자살률이 이제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정말 반대로 가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게다가 앞서서 이제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에서 자살률 1위라는 씁쓸한 사실을 이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왜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유독 높은 건지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급속한 핵가족화, 또 경제적 양극화의 심화 등을 그 원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대가족에서 1인 가족으로 바뀌면서 뭔가 큰 좌절을 경험했을 때 가족 내에서 위안을 받을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경제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이 같은 상황이 더욱 가속화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그렇군요. 보건복지부가 2004년과 2009년 이 두 차례에 걸쳐서 자살 방지 대책을 세웠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결과를 보면 효과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최근 자살 사이트에서 동반 자살을 하는 사례도 이제 종종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데 그 점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현재 자살 사이트는 모두 폐쇄되거나 접근이 차단되어 있는데요. 최근에는 자살 사이트가 인터넷에서 SNS 등으로 옮겨가는 양상이라고 합니다. 특히 자살에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유해 정보를 접하는 경우 자칫 자살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자살 문제가 계속 새로운 양상으로 퍼져나가는 변종 바이러스 같다.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이 청소년과 젊은 층의 자살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 붕괴의 신호가 아니냐는 위기론까지 등장하고 있는데요. 심각한 우리나라의 자살 실태를 짚어봤습니다. 마포대교 난간에 설치된 생명의 전화. 한 소녀가 전화기를 듭니다. 여기 올라와서 적응을 못해가지고 왔다리가 자꾸 났어요. 그리고 엄마 맨날 저한테 욕만 내세요. 제 편은 아무도 없었어요. 친구가 아무도 없어서. 서울 한강다리 중 자살률이 제일 높은 마포대교. 2003년에서부터 2011년까지 마포대교에서 일어난 투신 자살 시도는 188건에 이릅니다. 서울시는 투신 자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생명의 다리 캠페인의 일환으로 SOS 생명의 전화를 설치했습니다. 또 다리 난간에는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부착했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별일 없었어? 많이 힘들었구나. 마포대교를 걷다 보면 이러한 글귀가 보행자들에게 말을 건넵니다. 자살대교라고 불렸던 마포대교를 생명의 다리로 바꾸기 위한 공익 캠페인의 일환입니다.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여주는 씁쓸한 현장입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대한민국의 자살 실태는 더욱 우려할 만합니다.
2010년 기준 한국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33.5명, OECD 회원국 평균 자살률 12.8명에 약 3배에 달합니다. 2위에서 4위를 차지한 헝가리, 일본, 슬로베니아 등도 한국과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자살에는 전염성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유명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2005년 2월 인터넷 포털의 자살 검색 건수는 106건으로 전달에 비해 3배 넘게 치솟았습니다. 실제 자살자는 급증했습니다. 그해 1월과 2월 자살자는 각각 697명, 736명이었지만 3월에 1,309명, 4월 1,250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른바 베르테르 효과입니다. 베르테르 효과란 괴테의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출간되면서 소설의 주인공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젊은이들이 유행처럼 생긴 데서 나온 말입니다. 특히 이제 유명인들이 자살을 했을 때는 그게 뭐 연예인들을 무작정 따라하는 그런 자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만은 않은 게 이제 뭔가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자살이 주는 일반인들에게 주는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살이 있을 때에는 있은 이후에는 저런 사람도 자살하는데 내가 살아야 할까라는 고민을 상담을 통해서 토로하는 내담자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합니다. 유명인의 자살이 일반인에게 큰 영향을 주는 것처럼 가까운 사람의 죽음이 주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가족 중 자살자가 있는 유가족들을 자살 생존자라고 부르는 것도 자살의 무서운 전염성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 자살이 왜 발생했을까에 대한 이제 궁금증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도 비슷한 상황에 놓이거나 사망자와 비슷한 상황에 놓이거나 그런 이제 괴로움에 처하게 되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이야기들이 있죠. 그 사망했던 사람들의 심정이 이해가 간다. 뭐 이런 표현들을 상당히 많이 쓰시는데요. 그때가 이제 나도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생을 마감해야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는 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자살을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는 것에서 자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자살을 시도하거나 실행한 사람 가운데 우울증을 겪은 사람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울증이라는 질병이 문제가 아니라 그 우울증을 유발시킨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경쟁적인 사회 분위기나 낮은 복지 수준 등 생활의 질을 좌우하는 요소가 바뀌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자살률을 낮출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현 상황에서 벗어나기 힘들다고 느끼면, 즉 희망을 찾을 수 없다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가난하다고 다 죽는 것이 아니고 또 무슨 불행한 일을 당했다고 다 죽는 것도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대체적으로는 무망감,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느낄 때, 또 하나는 무조감, 누군가 도와줄 수 없다고 느낄 적에 나 혼자만 있고. 10여 년 전 사업에 실패한 노재섭 씨도 여러 차례 자살 시도를 한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미용 봉사를 하며 남을 돕는 데서 기쁨을 얻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끊임없는 자살 충동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 회사 일 못하고 예산 공장 뭐 2달 만에 이제 날아가고 또 여기도 이제 날아가게 생겼고 모든 회사가 다 날아가게 생겼다뇨. 그 당연히 그 마음이 들어가죠. 경제적 어려움과 절망감이 그를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았지만 사회적 관심과 도움이 있었다면 반복된 자살 시도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뭐 새벽날 다 보면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꼭 그런 사람도 있지만 자살하고 싶어서 자살한 것도 아니고 그 순간 충동. 또 대부분 그 조금만 옆에서 도와줬으면 그런 게 없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제가 겪은 것도 그렇고. 실제로 외환위기 직후인 90년대 후반과 카드 대란 사태가 빚어진 2000년대 초반 자살률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젊은 가장으로 대표되는 40대 남성 자살률이 유독 증가했는데 경제난이나 양극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결국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과 빈곤 문제 해결 없이 자살 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근본적인 치유와 함께 당장 자살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사람들, 이른바 자살 고위험군을 파악해 즉각적인 도움을 주는 일도 무척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왜 사람들이 자살에 이르는지 자살의 원인조차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자살 사망률 1위, 자살 사망률 증가 속도 1위. 2013년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국민의 문제인식과 국가 차원의 해결 노력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네. 정말 그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소녀의 흐느끼는 목소리가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와서 닿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정말 다른 사람의 어떤 절박한 외침을 듣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무척 무겁습니다. 취재 내용을 보면 사회적 환경이 결국 자살률을 좌우한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자살에 대한 처방도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내려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살의 원인을 한 가지로 단언할 수는 없지만 자살과 사회 환경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노인 자살 문제를 살펴보면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이 자녀들의 부양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살을 유일한 해결책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사회 안전망을 손봐야만 취약계층의 자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이해가 되는데요. 특히 그 자살은 충동적인 성향이나 성격 또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일어난 일로 치부하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좀 편견부터 바꿔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우선 들고요. 하지만 이런 취약 계층에 대해서 복지를 좀 확대하는 것은 사실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명확하고 좀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현재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펼치고 있는데요. 네. 우선 각 지자체별로 자살자 유가족이나 상담을 원하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살 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울증을 앓고 있거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라고 해도 먼저 도움을 청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때문에 보다 효과적인 자살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정신과 치료나 또 심리 상담에 대한 편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때 치료를 받아야 할 때를 놓치는 경우가 그래서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선별 검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노력이 어떻게 좀 도움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듯 심리검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노력이 뒷받침되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최근에는 심리적 부검을 통해 자살을 예방하는 대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심리적 부검, 많은 분들이 처음 들어보는 영화가 아닐까 싶은데요. 저조차도 그렇고요. 신체를 부검하듯이 이제 심리 상태를 부검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자살자의 유서나 유가족 면담 등을 통해서 왜 자살을 하게 됐는지를 면밀하게 파악하는 겁니다. 자살 원인을 분석하고 공통점을 찾아내는 심리적 부검을 통해 구체적인 자살 요인을 정리하고 더 나아가 자살 예방 대책으로 활용하자는 것인데요. 심리적 부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조금 사는 쪽으로 마음을 기울였더니 되는 일 없이 힘만 드는구나. 이래도 고달퍼 저래도 고달퍼 숨쉬고 사는 게 정말 힘든 일이구나. 내가 죽어도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언제나 그대로일 뿐. 아직도 난 칼을 사지 않았다. 오늘 사자. 일단 사야겠다. 복권과 함께. 한 남성이 남긴 유서입니다. 허무함과 자괴감, 현실 적응에 대한 두려움이 느껴집니다. 이 남성은 유서에 칼과 복권을 함께 구입하겠다고 적었습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칼과 미래의 희망을 상징하는 복권을 통해 삶과 죽음 사이에서 고민하는 심리 상태를 읽을 수 있습니다. 자살하신 분들도
충동적으로 죽음을 선택하기보다는 죽기 싫다는 마음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죽을까 살까라는 그 삶과 죽음 사이에서 굉장히 갈등을 하다가 이대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이대로 사는 것이 최악의 선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렇듯 고인의 유서에는 자살의 원인과 자살을 앞둔 당시의 심리 상태가 담겨져 있습니다. 심리적 부검은 자살 이유를 찾기 위해 자살한 사람의 성장 과정, 의학적 병력, 사회적 활동과 최근 상황 등을 중심으로 자살자의 당시 심리에 대해 자세한 조사와 검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리적 부검은 우선 전문 검사관이 자살자의 가족과 주변인들을 만나 면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어 고인의 유서나 일기 등 남은 기록과 경찰의 사건 수사 기록, 병원의 의무 기록을 살피고 검시관의 진술 등을 수집해 자살의 원인을 규명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렇게 수집한 자살자에 대한 심층 연구 결과는 자살 예방 대책을 수립하는 데 참고 자료가 됩니다. 실제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살 시도자 중 정신과적 문제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사람은 56.8%나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자살 시도자의 18%는 간접적으로, 32.6%는 직접적으로 주변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즉 자살자의 절반 정도가 어떤 식으로든 자신이 자살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주변에 알렸다는 얘기입니다. 이분들이 남기고 가는 어떤 신호들이 정확히 인지가 안 되어 있었을 때는 분명히 이분은 도움을 요청했었던 사안인데 그게 해결이 되지 않거나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극단적인 선택을 더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 같은 분석 결과를 통해 정신과적 문제를 앓고 있는 경우 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자살자의 공통적인 말이나 행동 등을 참고해 세심한 관찰을 기울인다면 스스로 죽음에 이르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 부검은 사람의 어떤 일생을 좀 조명해 봄으로써 이 사람이 어떠한 경우에 어떤 유발 요인을 가지고 있었고 또 어떤 촉발 요인이 있어서 자살을 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그 유사한 상황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그런 어려운 시기에 있을 때 어떻게 개입하여서 그 사람들을 도와줄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동안 자살 예방을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려면 대규모 심리적 부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된 실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09년 한국자살예방협회가 보건복지부 시범 사업으로 7건의 심리적 부검을 작성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경제 위기나 이제 빈곤 가치, 그러니까 거시적인 지표와 자살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많고 그것이 이제 사회정책적으로 자살에 접근해야 된다는 어떤 큰 의미의 어떤 데이터들은 좀 있는데 정보들은 있는데 실제로 그 개개인의 자살 사망자분들이 어떤 계기로 어떤 맥락 속에서 그 자살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올해 본격적인 심리적 부검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6월부터 11월까지 전국적으로 150건의 대규모 심리적 부검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심리적 부검을 통해 자살에 이르는 원인, 길목을 찾아 방어막을 치겠다는 겁니다.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분석 사례가 적지만 의미 있는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인 어떤 원인이나 맥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깊숙이 핵심을 찌르지 못하고 있는 정책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핵심을 찌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마련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심리적 부검을 도입해 정례화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1980년대 중반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자살률을 기록하던 핀란드는 좋은 사례로 꼽힙니다. 핀란드 정부는 1987년 4월부터 1년간 발생한 자살 사건 가운데 약 1,400여 건의 사례를 분석한 심리적 부검을 통해 우울증 환자의 자살률이 높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같은 분석 결과를 통해 전 국민에게 정기적인 우울증 검진과 처방을 제공하는 대책을 세웠고 자살률을 9%가량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심리적 부검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아직까지도 그 편견을 깨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떤 개인의 실패 사례,
라고 생각을 하거나 가족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굳이 이게 내 문제라고는 좀 생각을 안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개인 정보가 이렇게 좋지 않은 사유로 노출이 될까 봐 이게 악용이 될까 봐 그러니까 믿음이 견고하게 형성이 좀 안 돼 있는 것 같고. 결국 자살자 유가족에게 심리적 부검을 통한 자살 예방 대책의 중요성을 알리고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살률 1위의 불명예를 털어버릴 수 있는 효과적인 자살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첫걸음인 심리적 부검. 자살이 비극으로만 남지 않고 또 다른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정말 그 자살자의 심리적 동기를 안다면 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자살자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 부검이 하루빨리 좀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그 진행을 보니까 약간 아직까지는 좀 미진한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지자체 차원의 심리적 부검이 선행되긴 했지만 그 규모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심리적 부검은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제도가 잘 정착이 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요. 복지부와 경찰청 등 이제 관계기관의 공조뿐만이 아니라 유가족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좀 숙제로 남아 있어 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이 자살 문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를 무척 불편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살자 유가족의 경우에도 사망 신고를 할 때 자살이 아닌 사고사로 신고를 한다고 하는데요. 심리적 부검은 유가족의 면담도 중요한 요소인데 거부감을 갖는 분들이 많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일본의 자살 예방 대책 비용이 무려 이제 100배나 많다고 하네요. 정말 부럽습니다. 이 수치만 보더라도 그동안 우리가 자살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치부한 것은 아닌지 씁쓸한 마음이 좀 들고요. 자살이라는 선택 앞에 선 이들이 그 절망의 벼랑 끝에서 되돌아서 다시 삶의 끈을 잡을 수 있도록 우리 사회적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가 됐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경훈 기자, 수고했습니다.